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4.3 재보선 결과에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1대1 무승부지만 그 민심을 받아들이는 각 당의 속내는 복잡한데요. 보수 대통합의 길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제3지대가 탄생할 것인가 여야 셈법이 복잡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원도 산불 관련한 정치권 동향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산불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자,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가 이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요. 대통령에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또 신속하게 재가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부터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그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예.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 위로도 하고 또 재난지역 선포도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제안을 했고요. 대통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5개 지역에 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주축이 돼서 경제적 지원도 하고 행정 지원도 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그 이재민들 또 집을 다 잃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 모처럼 또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쟁으로 물론 뭐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역 선포하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낸 점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당하신 분들의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지금 천막에 있는 분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도 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굉장히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저는 2005년도에도 이제 양양 지역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일단 정부 대응이 굉장히 빨랐다. 사실 뭐 산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막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주일 넘게 화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속기 이제 확보를 이제 한 것은 일단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있었고 예. 또 지금 이번에 보면 전국에 일단 3단계를 일찍 발령을 해서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다 몰려왔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는데 820대나 되는 소방차가 일시에 집결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지난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속도로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모여 있었고 또 화재 헬기도 한 2005년에 비해서 10대 정도나 더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방방재청이 독립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대응 자체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습니다. 원래 이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소속은 지방자치단체 돼 있지만 일단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돼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인력을 적절히 배분했던 것. 이번 같은 경우는 부산, 충남 동시에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 지역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소방 그 차단 이런 것들을 일시에 일단 집결시켰고 순간적으로 전부 다 이제 효율적인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화 원인이 조사 중이지만 네. 이게 이제 스파크를 통해서 발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력이 일단 지중화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딥니다. 이게 산악지대가 많아서 예. 지금 한 8%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피해를 보면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좀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일단 전력 지중화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이런 원인들을 좀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대응이 신속했다라는 점에 두 분 모두 동의를 해주셨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여야가 뜨겁게 공방을 벌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이죠. 국회에서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재난 컨트롤 타워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산불 대응을 위해서 자리를 뜨려는 걸 막아섰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당시 국회 상황 직접 보고 오시죠. 안보실장이 좀 일찍 좀 떠나게 하면 좋겠다.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 시내에서 지금 민간인들을 대피까지 시키고 있고.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마치 생방송에서 저희가 뭔가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최 교수님, 예. 불똥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좀 옮겨붙은 모양새인데요. 지금 예. 여야가 각각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때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저 지금 답변을 하는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 산불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고 예. 회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보내는 것을 이제 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저 말이 나오기 전에 답변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민간인 대피령을 내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는 충분히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산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재난이 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컨트롤타워,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정의용 실장이 빨리 청와대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때까지 몰랐다고 하면 혹시나 그럼 당장 휴대폰을 보든 아니면 보좌진도 다 뒤에 있잖아요. 그 보좌진이나 비서관한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순서를 우리 의원들을 뒤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뒤로 빼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을 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질문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예. 봅니다. 지금 이렇게 비상사태라고 하면 일단 멈추고 빨리 정의용 실장을 보내서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지금 질문하고 안 하고 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일 수밖에 없다. 심각성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봐도 예. 심각성을 이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지금 휴대전화 갖고 있고 다 보좌진들 뒤에서 TV 보고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혀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국민들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정쟁으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국민적 재난 상태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재난을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의 그제 대응이죠. 예. 이렇게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에 집중하느라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이런 내용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우리 정치권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국가적 재난 사태, 위급 사태를 이제 인식하는 정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문제, 저걸 아마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라면 사실은 뭐 야당의 원내대표라면 모든 정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관리하고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차적인 이 회의 자체를 바로 끝내지 않고 보내주지 않고 했다는 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것은 뭐냐면 청와대나 여야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소통이 없었으면 사실은 저런 정도가 되면 청와대 측에서나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서 이 상황이 지금 급박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에 회의를 열더라도 지금 일단 보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데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서로 간에 다툼하듯이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가라는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예. 하나는 야당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오랜만에 와서 사실 따질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라든지 또 남북 정상회담 문제라든지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그렇지만 야당의 다른 지금 운영인들도 꽤 많고 더군다나 지금 운영인들 중에서 강원도당 위원장이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8시에 바로 현장으로 갔어요. 본인 지역구 터져서.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떤 문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 지금 그 이양수 지금 강원도당 위원장인 현장으로 급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조금 못 한다고 해서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상황 보셔서 알겠지만 이 불이 급작스럽게 들어와서 피신도 못하고 그렇죠. 또 이게 지금 네. 그 시간을 초를 다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이 상황에 대해 좀 민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무엇이 중요한지 여야 간의 좀 소통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 이 위원님께서 야당이 모든 걸 정치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한국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을 왜곡하면서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실을 왜곡한 게 있나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어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 회의 장면만 봐도 그리고 저기 지금 장면 말고 회의록 전체를 읽어보면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고 청와대 사람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늘 지금 보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잖아요. 또 민주당과 얘기해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중요한 건 당장 청와대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컨트롤 사고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빨리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불 진화에 대한 계획들도 세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아니면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이게 무슨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라면 모르겠어요. 예컨대 뭐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되는 문제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이건 지금 단순히 저 회의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그걸 또 다른 부분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뭐 정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속초시장이요. 산불 발생 15시간 만에 상황실에 도착한 것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속초시장께서 이제 아마 제주도에 그 부인이 이제 환갑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이제 미리 마련해준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이제 화재 소식을 알아서 예. 그날 밤에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제 비행기표가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비행기표를 이제 끊어서 왔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속초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뭐 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또 뭐 긴급하게 무슨 뭐 비상령이 내려서 움직일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면 충분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뭐 부인의 어떤 그 환갑이나 이런 걸 장치를 위해서 또 휴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거를 뭐 사전에 예를 들어서 불의 조짐을 알고도 갔다라면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본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밤새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첫 비행기를 올라와서 일단 상황을 그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너무 또 과도한 좀 비판은 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속초시장이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 저간의 상황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황 자체가 이제 산불 경계에 내려졌기 때문에 뭐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그걸 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모든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시청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이해할 만한 상황도 있다.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여야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모습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 믿고요. 자, 그리고 산불 대책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에도 이 복구 비용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예비비로 그 급한 거는 집행을 하고 저희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재난에 대한 복구 비용은 엄연히 재난 관련된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추가 편성을 놓고는 여야 간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겠어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예비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2천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돈을 1차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해찬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경 경정 예산에 이 그 복구 예산도 함께 포함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예비비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들어가는 부분 예비비를 일단 충당해서 집행을 하고 부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일정 부분 이번 그 산불 관련된 복구 예산도 포함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 얘기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완파라고 그러죠. 집이 완전히 파괴됐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 1,3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다시 짓습니까?
이거 뭐 전세도 못 들어가요.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과연 예비비로 모든 게 다 충당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한 300에서 400여 채가 지금 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이재민만 처음 발생했을 때 4천 명이었어요. 그중에 뭐 피해 정도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을 충분하게 보상해 드리려면 예비비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추경 예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저는 모르겠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그 계산을 해서 이게 예비비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경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부분들 저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추경이라도 빨리 편성해서 저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정략적인 생각은 빼고 좀 국민만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니 총선 4.3 재보선 이후에 국회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로 이제 정의당이 6석을 확보하게 되면서요. 그렇죠. 예, 정의당과 평화당이 다시 손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정의평화연대라고 해서 맞습니다. 일단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고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하면 일단 지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긴 한데 예. 지금 문제는 이제 평화당 내에서 이제 문제제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해보니까 사실 모든 어떤 이슈들이 이제 정의당 중심으로 너무 가는 것 같더라. 더군다나 또 평화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호남이 지역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들의 생각과 정의당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정의당 걸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원내 교섭을 굳이 하는 것들이 선거에 유리할 것이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 같은 지금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의 어떤 움직임과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선거에 유리하려면 바른미래당 쪽에 예전에 국민의당 의원들 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뭔가 손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지만 그러나 민주평화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과의 어떤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등등에서 많은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들 생각과 똑같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면 또 좋지가 않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내 이 대표를 정의당 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그렇겠네요. 결코 예. 유리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꾸 이제 어떤 정의당 쪽에서는 하자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아마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 4.3 재보선 결과를 보면요. 범여권과 이제 한국당의 1대1 무승부인데 거기에서 드러난 민심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1차적으로는 정부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에 대한 어떤 민심의 실망감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봅니다. 예.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방주사 제대로 한번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만약에요. 민주당의 통영 고성에서 승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서 승리를 했다고 하면 과연 민주당이 변화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됐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영 고성에서 어쨌든 지게 됐으니까 국민의 민심 일정 부분 현 정부나 아니면 여당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고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를 좀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그냥 예전에 자유한국당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됐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군데지만 그 두 군데가 정부의 평가나 여당에 대한 평가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예. 군데 다 PK 지역인데 PK 지역에서 지금 뭐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별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부분 지지율을 일정 부분 또 가져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못 시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좀 더 민심을 많이 얻기 위해서 좀 더 국민을 선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 드러났던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인사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논란과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 예. 이런 평가해 주셨는데, 이 창원 성산에서 승리한 그 여영국 당선인 정의당이죠. 네네. 개표율 99.98%에서 이제 결과를 뒤집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건 뭐 드라마라고 해도 이건 너무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이다. 이게 이렇게. 사실은 뭐 예. 어떤 단일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보면 대한애국당 후보가 800표가 조금 넘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표를 한 뭐 3.7% 정도 얻었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만약에 대한애국당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으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와, 보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여야가 사실은 후보 단일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승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떤 본거지지 않습니까? 거기 두산중공업도 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원전의 중요한 어떤 또 생산하는 기지거든요. 그러면 이 탈원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실업인 상태가 있고, 이번에 고성 통영 같은 경우도 성동조선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선거는요, 근본적으로 물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조금 좌우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경제 이슈입니다. 저 국민들이 먹고 살지 못하면, 일자리가 잃으면 결국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여전히 견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소득적 성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바닥부터 시작되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당도 사실은 그동안 보면 청와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떤 면에서 말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비판도 못했는 상황인데, 아마 의원 개개인들 느낄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음 선거를 가면 각 지역에서 큰 문제가 아마 생길 것이라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예. 결국은 얼마나 먹고 살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년에 표심이 달라질 것인데, 아마 그런 문제, 아까 뭐 예방주사 맞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방주사도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예. 백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맞았다는 척만 하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벌써 지금 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이 방송에서 보면 예전대로 그냥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선거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네, 통영 고성에서는 정점식 후보가 무난하게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네. 그 승리를 거둔 배경, 황교안 대표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황교안 대표의 뭐 공보다는 보수 진영이 결집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들이 보수층의 결집을 추동하는 요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대표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가장 이제 앞장서 있는 그런 정당이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보수의 결집에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원래 보수의 텃밭이었어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 보수가 계속 1988년 이후에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계속 그 당선이 되었던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촛불혁명 이후에 이제 뭐 최순실 사건, 이 국정농단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통영하고 고성의 지자체장들이 다 민주당이 당선이 됐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보수가 돌아섰단 말은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실망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경제 부분, 그런 부분에 실망한 부분이 표로 발현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현 정부와 여당의 어떤 실망을 한 실망감이 보수의 결집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결국은 점정식 후보의 당선에 기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아마도 바른미래당 이제 손학규 대표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참 저조한 득표율을 거뒀는데요. 뭐 일단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3당이
이 3.7%밖에 못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정의당보다도 더 다른 이 민중당보다도 예. 더 못 얻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아마 손학규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감 이게 상당히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이번에 선거에서 이현주 의원이 계속적으로 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10% 못 얻으면 사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을 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의 어떤 입지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중도라면 또 중도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사실은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게 열심히 하면 잘 되면 다들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선거라는 것은 전략도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 연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에는 결국 이제 문제가 던져진 것이 그럼 다음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바른미래당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보수 대통합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중도 통합을 걸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국민의당 후보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그러면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야기도 있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손학규 대표로서는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비춰본다면 뭔가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김관용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충분히 이제 논의해서 당의 미래 진로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잘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손학규 대표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1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만약의 경우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1년 당원권 정지가 확정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럼 이현주 의원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현주 의원의 이런 그 징계에 대해서 일부 바른정당 출신들 예전에 바른정당 출신들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만약에 1년 당원권 정지가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현주 의원이 반발하면서 만약에 탈당을 감행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죠. 아하, 지금 예. 다른 바른정당 출신들 바른미래당 안에는 바른정당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부와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와 그다음 김광희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면서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탈당도 불쌍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인지 바른미래당 의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현주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가 확정되고 그것이 이현주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예. 그것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